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금요일 주간 백훈종 시작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네, 저는 스매시파이의 백훈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됐군요. 제가 지난주 금, 토, 일, 월 4일 동안 일본의 도쿄에 저희 어머니와 와이프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고부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된 여행이었나요? 네, 고부 갈등은 전혀 없었고 이제 저 와이프가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부부 갈등이 있었군요. 부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걸어 다니는 여행이었다 보니까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것도 헷갈리고 뭐 반대로 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더라도 이게 맞냐? 아니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냐? 약간 이런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화를 할 때 톤이 올라가거나 앞뒤를 싹 자르고 이거 맞아? 일로 가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초행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그럼 저도 이제 괜찮은데 평소에는 참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날이 설 때가 있습니다. 그쵸. 또 여행지니까 피곤하고 아, 몰라. 예민하고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다 후회하고 사과하고 네, 잘 해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으로 마무리됐겠네요. 네, 아름답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면세품 쇼핑도 많이 했고 현지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추억도 많이 남기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일본으로 바뀌셨던데. 아유, 이 도쿄가 참 날씨가 좋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바람도 많이 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구름이 이렇게 좀 뭉게뭉게 동글동글하게 귀엽잖아요. 거기는 구름이 막 이렇게 훅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막 파도 치는 것처럼. 그래서 하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도쿄타워 앞에서 이렇게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해놨습니다. 네. 다음 여행 계획도 있으시다고. 거의 인터뷰. 거의 인터뷰네요. 어쩌면은 이제 또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는 이제 저희 와이프 쪽 어른들을 모시고 베트남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보고 백서방 네가 빨리 예약을 다 해라라는 이제 특명이 내려왔거든요. 네, 외가 쪽 저희 와이프의 외가 쪽 어른들이 우애가 좋으세요. 4남매인데 5남매신데 그래서 다 같이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또 이제 인솔을 해서 베트남 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될 수도 있다. 진짜 긴장이 많이 저도 됩니다. 학생 때는 저희 친가, 온 가족, 진짜 고모네 가족, 저희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막 거의 한 14명씩 여행을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 다 뭐 이제 아직 성인이 아닌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여행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스케줄 맞춰서. 그렇겠죠. 되는 사람들끼리라도 가는 건 어떻습니까? 고모네 가족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은 일단 며느리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굳이. 현지님이 이제 일본어를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싹 모시고 가서 여행을 시켜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남동생이 일본으로 대학을 다녀요. 아. 그래서 걔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 다 같이 동생을 보러 한번 일본을 갈 계획은 있습니다. 동생 볼 겸 여행할 겸 네, 맞아요. 가족 게더링 할 겸 좋네요. 이 유학생이 많은 집안이 참 다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해외 나갈 기회가 많잖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애틋하죠. 한 집에 너무 이렇게 오래 붙어 있으면 가족이라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데 네.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러다가 이제 만나면은 한 그것도 며칠 못 가죠. 맞아요. 하루 이틀이면은 하루 이틀이 뭐예요? 단 몇 시간이면은 또 이제 그렇죠. 끝이긴 한데 그렇게 외국에 많이 있으면 김치 생각이 납니다. 아, 예. 자연스럽게. 김치 맞죠? 저거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간장에 담긴 이상한 방울 양배추 같이 생겼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좀 여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치 프리미엄이 뭔가요?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에서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해외 대비해서 더 높게 형성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채권 그러면은 스시본드라는 말이 있을걸요, 아마? 실제로 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채권은 김치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이름을 붙여서 그 특성을 설명하는 게 증권가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은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낮다 그러면은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김치 디스카운트란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역김프라고 역김프, 네, 역김프, 역프.
역프라는 말을 씁니다. 역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그냥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거고 디폴트 값으로. 왜냐면 항상 한국은 외국 대비해서 글로벌 시세 대비해서 좀 고평가되거든요, 항상. 근데 그 상황이 잠깐 역전될 때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역프라는 말을 차라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프가 왜 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계정을 안 만들어줘요. 외국인들의 계정이 생성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한국에 거주하는 그리고 한국에 핸드폰 번호도 있고 은행 계좌도 있는 사람이어야만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어떤 외국인이 자기네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한국에 팔아서 그 차익 거래를 할 때 가격이 좁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글로벌 시세가 거래소마다 맞아 들어가는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죠. 외국인이 계정을 못 만드니까 외국인이 비트코인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조금 이제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 코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냥 순전히 국내 리테일의 수요에 의해서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외 시세랑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이 코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특히 알트코인을 위주로. 국내 거래소들은 4대 거래소 들어가 보시면은 이 거래량 순위별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1위를 하고 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뭔가 알트코인이 상위 뭐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글로벌 추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외 거래소, 유명한 거래소들 들어가 보면 비트코인이 항상 압도적으로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김치 프리미엄 공부를 하다가 든 생각이 원래는 원화 마켓에 테더가 상장이 안 돼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원화를 테더로 바꾸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다시 그걸 테더로 바꿨다가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김프가 좀 생기는 거다. 라는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테더를 살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테더를 사는 것과 테더를 바꾸는 건 다른 건가요?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살 때도 테더 자체에 김프가 껴있어요. 테더 자체도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테더 가격이 1,500원이 넘었죠? 1,600원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더 가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은 실제로 지금 1,430원이거든요. 근데 테더 가격은 1,500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프가 전통 낀 거네요. 그렇죠. 김프가 낀 거죠. 전통 금융시장에서 밸류되는 원화의 가치보다 지금 거래소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그래서 테더 가격이 비싼 거죠. 그러면 테더 가격을 저 해외 거래소에서 봤을 때는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거래소가 한 5%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원화를 가지고 국내 거래소에 입금을 해서 테더를 살 때 이미 김프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 테더로 뭐 비트코인을 사던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다른 걸 사던 결국 이제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거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차피 그럼 원화 마켓에서 테더를 살 수 있는데 왜 김프가 해소가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프는 해소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결국 비롯된 원화를 기반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달러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제가 만약에 저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수익 정산을 달러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받은 그 수익 정산금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에 와서 비트코인을 팔면 이제 해외에서 팔 때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수익을 볼 겁니다. 차익 거래 수익을 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유의미한 정도로 많아지면 이제 국내의 김프는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법인이나 기관도 계정을 못 만들거든요. 순수 100% 리테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런 차익 거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유의미한 규모의 차익 거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국내에도 많이 있겠지만 개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거래소에 가입해서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할까요? 굳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 돈 좀 벌어봐야지 하고 업비트 계정 만들어서 그걸 할까요?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번 돈을 비트코인 사서 갈 계정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국내 재벌들이.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차익거래 기회를 포착하는 건 거의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이 해줘야 되는데 아예 국내에는 기관들이 이 계정조차 못 만들기 때문에 사실 그 지난 12월 초 계엄 때 국내 거래소 업비트 빗썸이 이제 해외 시세 대비해서 김프가 폭증을 했죠. 폭락을 했나?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관계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폭증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했거든요. 그때 가격이 막 내려갔어. 가격이 내려갔다. 그쵸.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했었죠. 맞아요. 급락을 해서 그 저가 매수를 하려는 국내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국내 시장이 얼마나 개인으로 쏠려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에서는 96,000불인데 국내에서는 막 8천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가 매수를 하려고 개인들이 막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서버가 터지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원래 같으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리 국내에서 뭐 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난리가 나도 그렇게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 이 기관이나 법인들이 계정을 만들고 거래를 하고 있었으면 그런 괴리가 발생했을 때 아마 바로 접혀졌을 겁니다. 해외 시세와 10,000불씩 차이가 나고 15,000불씩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24시간 그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기관들은 바로 좁힐 텐데 이제 괴리가 발생 팍 해버린 거죠. 그 갭을 좁혀줄 큰 유동성을 가진 기관 고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해외에서도 또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때 뭐 계엄 사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우스 코리아의 업비트 거래소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몇 시간씩 지속이 됐느냐. 그래서 또 조명이 된 거죠. 여기는 100% 리테일 투자자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해외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투기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검은 머리 외국인.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네 이름을 빌려서 좀 계정을 가지고 거래를 해도 되겠니? 나 미국에 사는 누구야.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온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암암리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작년에죠. 약간 그런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한국을 한창 조롱해서 떠들썩했던 코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까먹었네요. 작년에요? 네. 그랬나요? 땡큐 코리아 뭐 이러면서 X에 글도 남기고 이래서. 그랬나요? 네. 그게 아마 이번에 좀 잡혀서 규제가 더 생기면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이 얘기할 때 계엄 터졌을 때 뭐 김프가 폭증인지 폭락인지를 모르는 게 저는 원화 마켓만 하니까 김프에 대한 체감이 없달까요? 막 댓글 가끔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 보면 김프가 좀 떨어져서 숨통이 트여요. 지금도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는 체감이 안 돼요. 어디랑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일단은 김프가라는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네. 김프가 실시간으로 다 이제 그래요? 보여집니다. 네. 김프가 아주 유명한 사이트. 제가 이제 아는 분이 또 만든 사이트입니다. 아하. 유행이었죠. 옛날부터 유명했죠. 유행이었나요? 김프가 들어가시면 바로 김프가 몇 프로인지 나오고요. 오. 김프 얘기 잠깐 했잖아요. 2017년에 진짜 60% 김프가 있었나요? 2017년에 진짜 60%까지 김프가 꼈냐고요? 뭘 봐야 나올까요? 시계열을 뭐 한 쫙 10년으로 막 늘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12달까지밖에 없네요. 그거는 기간이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2017 주나 달? 그렇죠. 간격을 주나 달로 하면은 이제 한 달. 그래프가 좀 보기 편해지겠죠. 2017. 근데 이건 김프 지수가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메인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김프가 이게 메인 페이지인데 아니면은 그래프 위에 호버를 하면은 김프가 몇 %인지 뜨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네. 네. 밑으로 내려보시죠. 뭐 거기 나오지 않나요? 그쵸. 김프 퍼센트가 나오네. 오. 현재 실시간 김프죠, 저게. 그러니까. 와우. 태도도 지금 2.75%. 좀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그러네요. 지금 거래가 워낙에 말라 있으니까 네. 김프도 좀 줄어들어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전체적으로 2%대의 김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 3%가 일반적이다. 근데 막 올라갈 때는 이제 20% 막 5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 같아도 그 기회를 활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야, 50%나 싸게 살 수 있는 그 외국에서 사가지고 국내에서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좀 활용해보고 싶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금에도 김프가 낀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시장도 김프가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방금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옛 그 로고가 살짝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서러 서성이며 울어. 네. 골드 금 가격인데요. 2,953달러 온스당까지 올라왔어요. 이거를 이제 국내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그 김프가 몇 %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지금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9% 정도 높을 겁니다.
5에서 9%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달러 온스당 달러 가격은 2,953달러, 3,000달러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2,000불 뭐 언저리에 있었던 가격이 2024년 1년 지나면서 또 1,000불이 오른 거예요. 급격하게 3,000불 거의 다 갔으니까. 그리고 2023년으로 저 맨 왼쪽으로 보시면은 1,600불까지도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23년, 24년, 25년 오면서 얼마나 많이 금값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금에도 김프가 낄 수밖에 없는 게 금거래소도 다 따로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제 시세라는 게 런던 금거래소 기준으로 매겨지긴 합니다만 그 외에 상하이 금거래소도 따로 있고 국내에도 그 KRX 금거래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살 때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은 또 KRX 금거래소 가격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골드바 같은 거 막 은행에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계속 팔 때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을 국내 기준으로 매기는데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값이 런던 거래소 금값보다 비싼 거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 동양권에서는 금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란 거, 반짝거리는 거 이거에 대한 좀 이 애착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른들이 금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어쨌든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나라들이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겪었었잖아요. 금모으기 운동을 겪어보신 세대 아닙니까? 저요? 네. 제가요. 아닌가요? 제가요. 진짜요? 겪어보지 제가요. 못하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오래된 전설로만 듣던 그런 얘기인데. 그렇군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모아서 가서 이렇게 나라에 헌납하던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였지만. 근데 이제 금을 홍콩이나 아니면 중국에 가보시면 금은방 거리 같은 데 보면은 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종로 2가 금은방 거리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휘황찬란한 금부치들이 막 디스플레이 돼 있고 규모가 아무튼 어마어마한 거죠. 홍콩 사람들의 금부치 사랑, 그 귀부인들이 금부치를 뭐 전 세계에서도 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금 수요가 귀금속을 통한 금 수요가 우리나라나 동양 아시아권에서 유난히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 보시면 금 가격이 원래는 저 그래프에서 보이는 보라색 선은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은 달러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지수가 오르거나 아니면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는 이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의 금 가격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 달러 지수와 금 가격은 반대로 가네요. 반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같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 가격이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른다는 게 또 문제죠. 네. 그래서 금 가격은 23.57% 지난 1년간일 겁니다. 아니군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23.57% 오른 반면 국채 금리는 7.59%, 달러 지수는 2.16%. 그래서 금 가격이 뭔가 엄청난 지금 상승 모멘텀을 탄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게 금 현물 거래소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전 세계 3대 금 현물 거래소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중간 부분 급격하게 올라갈 때.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지금인데 지금도 이 금 현물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어요. 금 선물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수요가 아니라 실제 현물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코로나 때처럼 엄청난 금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때는 당연히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내일 당장 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졌던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3월 달만 하더라도 다 필요 없는 거죠. 주식이고 뭐 채권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럼 금도 필요 없잖아요. 금은 그래도 만약에 인류가 다 죽고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하게 되면은 금은 그래도 가치가 있을 거다. 아,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금으로는 물물 교환을 할 거다라는 거죠. 나라가 뭐 중국이 망하든 미국이 망하든 그러면 화폐도 다 똑같이 되겠지만, 네, 금은 살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고, 지금도 이제 그때 같이 팬데믹이나 이런 사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지? 왜 금 현물 수요가 저렇게 폭증을 하는 거지? 결국 뭐겠어요? 트럼프가 촉발한 불확실성이죠, 역시. 예, 역시 정확하십니다. 그럼요. 예. 트럼프 때문에 아주. 절레절레. 골머리 썩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이제 계속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고 또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빼고 러시아랑만 협상을 하지를 얘기하고 않나.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경제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시킬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커질 거고. 커질 거고 그러면은 미국 내에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 그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해줄 거고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트럼프의 4대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천천히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뭐 속도 조절론이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재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이거를 믿고 좀 투자한다, 질러본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다 관망하는 겁니다. 근데 관망하는 와중에 그래도 뭐에가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죠. 불확실성의 해지는 역시 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 금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아시아 쪽 금의 수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까만색 선은 중국 정부의 금 보유고가 735억 달러까지 지난달에 늘어난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인도입니다. 인도가 더 급격하게 오르죠. 2025년 들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700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두 국가 모두 올타임 하이입니다. 금 보유량이 역대급으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의 수요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4%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3,820억 달러 현재 금의 현재 부존량이라기보다는 전 세계 금 보유고 가치가 3,820억 달러까지 역대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이렇게 불확실성을 자꾸 제공하니까 온 나라가 마음을 합쳐서 금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면은 hedge against debt and deficit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너무나도 이 유동성을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머리 위에 거대한 빚더미를 하나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장 화두가 많이 되죠. 이 정부 지금 GDP 대비해서 정부 재정 적자가 13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정부 부채만 하더라도 40조 달러 거의 육박하고 있고 그리고 한 해에 쓰는 이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었다. 그래서 국방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계속해서 한 번씩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 정부가 다 똑같이 한 일이에요. 사실 미국만 지금 되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유럽도 중국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천문학적으로 발행하는 이 부채 규모를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아직도.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부가가치를 발생시켜야지, GDP를 더 많이 높여야지, 성장해야지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가 없는 거죠. 하우가. 미국만 사실 지금 GDP 성장을 잘하고 있는 국면 아닙니까? 유럽도 저성장이다. 중국도 저성장이다. 한국도 저성장이다. 다 저성장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빚을 많이 발행해서 했지만 AI 산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높은 GDP 성장률을 이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당연히 부족해요. 미국도 그래서 위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상 그 나머지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지가 필요한 거예요.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지금 이 장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 부족과 불확실성 때문에 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해지 그렇죠. 수단으로. 맞습니다. 이 중국의 골드러시가 또 유난히 거센 거죠 지금. 중국 보시면은 하얀색 선이 중국의 이 금 보유액입니다. 달러 가치로 환산한. 근데 이 중국은 원래 미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죠. 1.8조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줄여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금 보유는 저렇게 늘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크로스가 일어나서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저게 이제 중국 같은 국가들이 러시아의 상황을 보고서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 거겠죠, 결국. 러시아가 러우 전쟁 일으키고 나서 미국한테 금융 제재 당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당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내에서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철수하고 아무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달러 기반 자산이 모두 동결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무역 기업들이 다 위안화로 결제를 하거나 암암리의 암시장에서 달러로 결제를 해왔단 말이죠. 무역 대금 결제할 때.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봉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탈달러를 외친 지 꽤 됐고
그래서 브릭스 체제를 만들어서 뭐 브릭스 통화 만들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도 당연히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반미 국가로 아예 그냥 노선 정했고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중국을 완전히 지금 꺾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탈달러 하고 싶죠.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없다. 음. 점점 더 사지 않고 줄여나가고 그러면서 금을 더 많이 쟁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만의 지금 무브먼트가 아니고요. 다음 장표 보시면 전 세계가 사실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폴란드, 터키, 인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중국보다 더 금을 많이 샀어요. 오호, 산 금액만 보면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폴란드가 진짜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3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순금 보유량 증가액이 1000톤이 넘었습니다. 지금 1000톤이라는 그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미국이 8000톤 가지고 있다고 하죠. 제일 많이 금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뭐 이렇게 2, 3위로 갈수록 그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5000톤, 4000톤 이렇게. 그래서 전체 땅에 묻혀있는 금까지 더해서 전 세계 보존량 그리고 나와 있는 금까지 다 합치면 한 24만 톤 정도의 금이 존재한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고 나와 있는 금이 한 6만 톤, 7만 톤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8,000톤인데 저 국가들이 지금 1년 동안 1000톤씩 금 보유량을 늘려왔다. 3년 연속으로. 1000톤씩 그렇죠. 저 모든 국가들이. 그렇죠. 참 그러니까 금 수요가 금 가격이 왜 오르는지 이런 거 보면 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기관 투자자 서베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펀드 매니저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진짜로 이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좋은 투자처는 금이다라고 답한 펀드 매니저가 58%. 거의 뭐 그 밑에 있는 달러나 비트코인 3%밖에 안 되네요. 네, 3% 그리고 그 위에는 쭉 이제 국채가 있고요. 그다음 원자재 있고 미국 달러 있는데 금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펀드 매니저 사이에서 굉장히 강하게 자리매김해 있고 그래서 금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적어요? 뭐 일단은 펀드 매니저들 한정은 비트코인은 아직도 나스닥 3배 레버리지쯤으로 보는 거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정도의 위험 자산으로 보는 거죠. 나스닥과 동행하는 게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통념이잖아요. 지금은 나스닥과 전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어제 새벽에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이제 나스닥과는 엄청 심하게 요즘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금 가격을 지금 따라간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아직 저런 증권가는 좀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저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동안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 인식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음 장표. 금 수익률은 결국 S&P 500 지수보다도 높아요. 올해 들어서 더 높습니다. S&P 500이 올해 4.43% 오를 때 금은 11%가 벌써 올랐어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이제 2개월 조금 넘었는데 2개월이 안 됐구나. 2개월이 안 됐는데 제가 그래서 엄청납니다. 저 초등학생 때인가 가족여행 갔을 때 네. 중국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금 목걸이를 사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있나 하고 온 집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그거 그럼 누가 팔아먹은 겁니다.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쏠쏠할까 싶어가지고 찾아왔는데 못 찾았습니다. 요즘 그런 행동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한 다른 방송에서도 자녀가 있어요. 아주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이 지금 그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들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금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뭐 없나? 네, 금 어디 없나?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마련하고 비트코인을 사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다른 데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고 싶은.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바이어였거든요. 제가 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원단 업체들로부터 원단을 사입하는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이제 거래처들이 많았고 제가 결혼식을 할 때 그 중국 거래처 사장님 비롯한 직원분들이 오신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결혼식에 올 정도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금목걸이, 금팔찌 몇 개를 선물해주고 가셨는데 아직 있으세요?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 한 번도 가격을 감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색깔이 진짜 노랗거든요. 오. 진짜 순금 색깔처럼 노래요. 지금이 기회. 한번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 서랍을 열어보고 싶은 네.
유혹에 계속 빠지는 거죠. 근데 그거 파시면 비트코인 사실 거죠. 저는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저희 와이프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마 다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으실까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오렌지 필링이 됐지만 아직 가족들이 오렌지 필링이 안 된 사람들은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죠. 그쵸. 이렇게 올해 들어서 S&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금이니까 그러니까요. 설득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S&P 500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금 가격. 분위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우 샛노래. 그렇죠. 진짜 뭐 노란 금들이 많은데 국내 금값이 20%나 더 비쌌대요. 해외 대비해서. 그러니까 김프가 20%였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랬다는 거고 이제는 8%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근데 8%도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 높죠.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 금은 현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국가별로 화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금 부존량이 한계가 있고 이거를 금은방이나 아니면은 골드바를 만들어서 일반 고객에게 파는 은행이나 이런 곳들에 다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금 수요가 폭발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해외 대비해서. 이거는 런던 금 거래소에서 매겨지는 가격과는 별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요. 투자 광풍입니다. 광풍. 금값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진짜 본 적이 없어요. 지난 한 2, 3년 동안. 조폐공사에 이어서 KB, IBK도 골드바 판매 중단했다. 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이 은행들도 그래서 동참하고 있는 거죠. 저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여기 몇 g이에요? 1000g이니까 1kg. 네, 1kg. 근데 이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큰 거는 사는 사람 없을 것 같고 저거 진짜 저거 몇 천만 원 하지 않을까요? 이건 진짜 1kg 면? 약간 그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네. 대금 치를 때 금괴처리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금괴도 되게 작은 것도 존재하더라고요. 1g짜리, 5g짜리, 막 10g짜리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들 사세요. 모양은 저렇게 생겼지만 진짜 조그맣고 얇은 거. 그래서 약간 기념주화처럼 집에 갖고 있으려고 한 4, 50만 원 이렇게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코스코 매장이 많잖아요. 거기서도 금 골드바 팔았었어요. 그래요. 제가 본 저 정도의 금이라곤 아버지가 20년인가 30년 근속을 하시고 받아오신 금거북이밖에 없습니다. 몇 돈인가요? 모르겠어요. 거북이에요, 근데. 묵직합니다. 그러면 꽤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낼름 제가 원래 몰래. 네, 그래서 이 골드바가 조폐공사 그리고 국내 시중은행들에서 다 판매가 중단되니까 저걸 뭐라 그러더라. 금콩알이라고 부르던데. 맞아요, 콩알금. 요새. 맞아요, 봤어요. 콩알금 보셨어요? 네. 귀엽습니다. 저렇게 콩알금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종로구 귀금속 거리 한 금은방에서 콩알금 한 돈짜리가 약 67만 원, 반 돈짜리가 30만 원에 판매됐다. 저 하나에 한 돈이겠죠? 그러겠죠? 모양도 되게 다양합니다. 오리 모양, 달 모양 그러니까 되게 많네요. 귀엽게 저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파나 봐요. 개벽다구 모양도 있고. 그래도 이게 금반지보다는 쌀까요? 그런 막 돌잔치 금반지 이런 거보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달 조카가 돌이어가지고. 그래요? 돌반지가 막 67만 원씩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순도가 좀 낮은 걸로 해가지고 한 30만 원 선에서 저는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잔치시군요. 네. 돈 나가게 생겼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 이건 중국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4시간 줄 서도 웃었다. 중국인 금사재기. 여기가 이제 어떤 중국인 거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호텔에 있는 1층 매장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명품관들이 쫙 있고 다른 귀금속 매장들도 있는 거죠. 티파니, 불가리 이런 것들도 쫙 있는데 여기만 유독 줄을 서서 이렇게 4시간 줄을 서면서 들어간다는 거죠. 샤넬이 아니라 금은방 오픈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귀금속 가게예요. 원래 골드바 팔고 이런 금은방은 아닌데 귀금속 가게인데 이 귀금속을 파는 이 브랜드가 실물 금을 이용한 귀금속을 많이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4시간 일찌감치 줄을 서 입장에 성공한 중국인들이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금사재기를 하는 거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홍콩, 대만 이런 동양권에서의 금 사랑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럼 보더라도. 중국에서도 약간 김프 끼듯이 금이 더 비쌀까요? 더 비쌉니다. 상해 금거래소 가격 따로 있고 심천 금거래소 가격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금거래소 가격이 런던 금거래소 가격보다 항상 더 비쌉니다. 제가 오 앵커님 계실 때 그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있던 코너에서. 그래서 상해에 있는 금을 사재기해서
런던 가서 파는 그런 펀드들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런던 금거래소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JP 모건과 HSBC 두 은행이 주도를 해서요, 런던 금거래소에 있는 금괴 8,000개를, 그게 이제 정확히 몇 돈인지는 모르나, 금괴 8,000개를 비행기로 공수해서 미국으로 날라왔다는 뉴스가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를 두고 이제 그 기사에서 심층적으로 다룬 건데, 차익 거래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도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하잖아요. EU에 고율 관세 매긴다. 그래서 이 유럽 내에서 금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런던 금고래소에 있는 자기네 금을 가져와서 미국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내려고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미국에 있는 포트녹스를 감사한다,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그런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날라왔다는 또 음모론이 있습니다. 포트녹스에 금이 없는 거다. 그래서 불이 나게 채워 넣으려고 런던에 있는 걸 공수한 거다. 이런 음모론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 가서 중국에서 금목걸이 얘기했을 때만 해도 네. 그때는 오히려 중국이 금이 많아서 싸서 사온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저렇게 비싸고 사재기를 한다는 걸 보면은 중국이 진짜.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투자 자산이 아무튼 다 떡락을 해놓은 상태. 요즘 이제 조금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상해 지수 그리고 항생 지수 올라가고,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주가들이 뭐 딥시크 나온 것 때문에 그 굉장히 훈풍받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동안 한 5년 동안 기었다가 올라가는 거라 맞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좀 금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 그 역행 인생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중국 영화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어요. 역행 인생이라고. 역행 인생. 네,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그 상해 그 중국이 지금 어떤 중산층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영화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OTT에 있나요? OTT에 없고요.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리뷰 오. 커버 영상들이. 네.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뭐 네. 40분짜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재밌으실 겁니다.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이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결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이 이렇게 많은 각계각층, 개인, 뭐 아시아, 뭐 기관, 그다음에 국가, 중앙은행 다 지금 관심 받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물결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2024년 비트코인 이 오너십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인디비주얼 개인으로부터 52만 5천 BTC가 빠져나갔고, 왼쪽 끝에 펀드 앤 ETF가 51만 9천 BTC를 축적했어요. ETF가 진짜 컸네요. 그러니까요. 이 손바뀜이 확실히 보이시죠? 개인들이 기관들에게 ETF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됐던, 아니면은 실제 펀드 매니저들이 됐던 이들의 펀드로 팔았다, 비트코인을.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원래 비트코인의 2100만 개의 소유 구성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인디비주얼이 거의 70%였네요. 그렇죠. 개인이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70%의 물량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제 기관과 개인과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관심을 가져서 살려고 하면은 결국 개인들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왜냐면 새로 채굴된 걸 가져가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면 시장에 뭐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바뀜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70%나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결국 개인들에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핸드들, 오랫동안 비트코인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비싼 가격에 이 중앙은행과 기관과 국가들의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결국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 매트 후건이라고 하는 비트와이즈의 CIO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아주 흥미로운데, 지금 이 리테일에 우리가 너무 치중을 하고 있어서 정확히 인스티튜션에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기관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센텐스, It's like living in two completely separate. 두 개의 다른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리테일 단에서는 가격 안 오른다고.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올라요? 하면서 막 힘들어 하는데, 이 인스티튜션 단에서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게 자기네 당사자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는 기관들의 수요를 자기가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가격 안 오른다고 힘들어 하나.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그래서 비트코인은 95%의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익스포저가 없다 현재. 근데 이 전체 발행량의 95%는 이미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발행량의 95%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희소한 자산인데 아직도 전체 기관의 95%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앞서 본 것처럼 소매 투자자에게서 개인에게서 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점점 웃돈을 주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명확하게 이번 사이클은 이 기관들이 또는 국가와 중앙은행과 뭐 이런 거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살려고 하는 수요가 가격 상승을 이끌 거고 가격 상승의 촉매는 결국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건 최근에 이 13F라고 지난 2024년 4분기 어떤 기관들이 1억 달러 이상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나를 보여주는 이제 파일링이죠. SEC에 보고하는. 거기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11개의 사모펀드가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면서 브레만 하워드 14억 달러, 호라이즌 키네틱스 13억 달러 이렇게 이제 쭉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기관들은요. 작년에 계속해서 13F 파일링이 나올 때마다 공개됐던 그런 기관들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던 기관들은 마켓메이커들이었어요. 제리코 파이낸셜이라던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밀레니엄 같은 곳들은 헤지펀드이자 마켓메이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차익거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비트코인 ETF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롱숏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들어와서 ETF의 AUM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근데 여기에 있는 11개 기관들은 다 방향성 투자를 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편중하고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지 않고 그런 약간 장기적인 전망과 가치를 보고 꾸준히 사는 기관들인 거죠. 포트폴리오 비중은 조절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메커니즘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리스크를 너무 많이 안 질 수 있으니까.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한 개의 종목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면 그건 좀 팔고 다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 기관들은 다 그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곳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호라이즌 키네틱스라는 곳이, 호라이즌 키네틱스라고 하는 펀드의 대표가 1월에 투자자 서한을 보낸 내용인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있는 네모쳐진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전통적인 펀드 운영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2024년에는 왜 비트코인을 자기네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팔았다면은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팔지 않았다. 24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35%가 올랐죠. 근데 보통 펀드가 이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135%나 뭐가 오르면 그거를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종목들을 더 사서 밸런스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야 리스크 어드저스티드 리턴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건 거죠. 근데 이 호라이즌 키네틱스라고 하는 펀드는 거의 최초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코노믹 밸류란 말을 써요. 경제적 가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서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한데 오래 가지고 있는 자산은 복리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은 리밸런싱을 하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네모 줄친 부분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리 효과를 누리지 않는다라는 곳에 빨간 줄을 쳐놓은 거고 중간에 마지막에 네모친 부분은 이제 예시입니다. 예시. 내가 만약에 100만 불을 어디에 투자했다 치자. 그러면은 그 100만 불짜리 자산이 향후 한 3년 동안 50%가 올라요. 그래서 150만 불이 됐어요. 150만 불 됐다고 그러면 판다. 그러면은 50만 불 수익이 난 것 같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금 떼고 복리효과 기회비용 놓친 거 다 따지면은 사실상 남는 거는 한 19만 불, 20만 불밖에 안 된다. 그걸로 그칠 거냐. 근데 20년 동안 이걸 안 팔고 들고 있으면은 연평균 20%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쳐도 여기서는 지금 20%도 아닐 거예요. 15%로 산정을 했나 그럴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결국 이제 160만 불이 된다는 거죠. 100만 불이니까 1600만 불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20년 뒤가 되면. 이런 복리 효과를 놓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프라이빗 펀드, 사모펀드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겠다고 천명을 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 이 투자자 서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거부하는 비트코인에 한해서 첫 케이스가 등장한 거고 이게 앞으로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11개 펀드, 이 호라이즌 키네틱스를 빼면은 10개 펀드가 다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므로 이제 비트코인의 기관 수요가 폭증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단초가 사실 놓여져 있는 그렇게 아주 저는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고점에 팔고 다시 하락장일 때 다시 사고가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이거를 가져가는 그렇죠. 그런 운용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죠. 하나가 어렵지 둘은 쉽다.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11개가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투자자 서한은 하나만 나왔지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펀드가 고객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수익률을 고시해야 되는 펀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위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떤 자산을 이렇게 리밸런싱을 안 하고 오래 갖고 있으려면은 진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거를. 이거는 안 팔 거예요. 이사님이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아내분을 설득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적절한 비유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기관의 수요가 늘어나서 네. 비트코인을 기관이 계속 사면 사실 소매 투자자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95%의 아직 비트코인에 노출이 안 된 기관들이 네. 비트코인에 뛰어들게 된다면 네. 소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일단은 허수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난 것도 보시면 펀드 앤 ETF라고 돼 있는데 ETF를 결국 사는 것도 개인입니다. ETF는 뭐 법인도 사지만 개인도 사고 그리고 현재 ETF 전체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직도 개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래서 이 펀드라고 하는 거에 개인도 들어가 있는 거고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또 개인들입니다. ETF가 아니라 그냥 사모펀드. 당연히 자산가들이긴 하겠지만 개인들이고 그리고 뭐가 됐든 아무튼 기관들이 운용하는 자금도 결국 개인들의 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현물로 직접 투자하느냐 뭐 아니면 MSTR 같은 주식으로 우회 투자하느냐 개인이 직접 투자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펀드들이 투자하는 것도 결국 개인의 자금이 간접적으로 들어온 거다. 이것도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음모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계급론, 기관들이 많이 담아가면 개인들은 기회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음모론입니다. 전 그 걱정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내가 살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요,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발행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어떤 한계에 많이 봉착들을 하세요. 부족할 거다. 기관들이 저렇게 쓸어 담으면 부족하지 않겠냐? 아닙니다. 언제나 그건 이제 돈의 역사를 공부하시면 알게 되는데 무슨 돈이든 그 경제가 돌아갈 만큼 그리고 그 경제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많은 양을 가질 만큼 이미 충분한 양이 다 존재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2,100만 거야라 그래서 내가 한 개도 못 가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왜냐면 이거는 되게 전통 경제학을 약간 역행하는 거긴 한데 제가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못 산 사이에 비트코인 막 올라가요. 그럼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경제가 내 생산하는 부가가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생산하는 부도 같이 올라가요. 그런 경제에서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나의 재산 수준도 따라가는 겁니다. 소득이 됐던 그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의 가치가 됐던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정리하고 비트코인을 사냐 안 하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일 뿐이지 비트코인 가격이 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못 사고 그거는 핑계입니다. 사실 핑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엄청 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비트코인도 그런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 내재적 가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그래서 사실 기관들의 자금이 좀 들어와서 유동성이 좀 생기고 코인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이 횡보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진짜 기관 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빨리 이 소식이 널리 전파돼서 기관들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최근에 계속 ETF에서 비트코인은 순유출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죠.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우리가 지난 3번의 사이클과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난 3번의 사이클을 거칠 동안은 계속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였고 양적 완화 트렌드였기 때문에 혹자는 2017년에는 기준금리 인상기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때 오른 건 맞는데 그거는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내려가던 추세에서 그냥 끌어올린 거지. 그러니까 그 추세가 아직 안 끝난 상황에서는 저러다 내리겠지라는 시장의 의견이 팽배해요. 그래서 여전히 유동성 완화 장세를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누가 됐건 이 폭발적인 유동성을 등에 업고 비트코인에 막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온 건데 지금은 거시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타이트한 금융 그 유동성 상황 안에서 선별적으로 잘 될 것 같은 거에만 투자하는 그래서 고수들이 플레이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처럼 사면 아무거나 오르고 막 이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사줘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개인들은 지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관망하고 있죠. 관망하잖아요. 금 사고 조금씩 이제 제가 요노 트렌드 말씀드렸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You only need one. 뭘 사든 소비를 하든 뭘 투자를 하나만 하든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돼. 네. 그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난 사이클들처럼 가려면 이제 매수 주체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관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같은 때. 얼른 미국이 뭐 진짜 데이비드 sak스가 어떤 발언을 한다든지 트럼프가 무슨 발언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뭔가를 정해주거나 그렇죠. 주정부 차원에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거나 맞아요. 좀 그런 무브가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렇습니다. 요즘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김프 그리고 금 얘기까지 다뤄봤는데 댓글창에서도 오늘 굉장히 댓글이 활발했네요. 아 그래요? 네. 하나도 안 읽었는데. 금값을 저렇게 많이 받는 게 어이가 없으시대요. 뒤에서는 기관들이 매집 중이군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시고 아까 그런 운용사들이 사팔하는 성향이 덜한 운용사들인 거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쵸. 댓글에서도 데이비드 sak스 그리고 주 정부 차원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불미 구독자분들은 워낙에 전문가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니까요. 저보다 다들 되게 해안이 명석하신 것 같아요. 되게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 사도 안 늦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올해 안 냈습니다. 올해 안에 불장이 안 올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올해 아직까지 이 분위기가 불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뭐 완전히 과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하나를 다 살 수 있을까요? 하나를요? 네. 비트코인 1 BTC. 가지고 계신 거 팔면 됩니다. 네? 다른 거 갖고 있는 게 없으면요? 샤넬백 하나 파시죠. 제가 샤넬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있을 줄 알았는데 없나 보군요. 샤넬백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1 BTC보다. 아, 그럼요. 가격 면에서는 그중에 더 네. 유리하죠. 샤넬도 나름 우상향 재산이잖아요. 네, 진짜로. 명품백 가격은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비트를 팔고 샤넬을 사야 되나? 하는 헛소리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좀 풀린대요. 네. 대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사님도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한 주는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2주 후에 돌아오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